안녕하세요. 금쪽 같은 아들을 둘이나 키우고 사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들이지만 아들이라 그런지 제가 체력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래서 아들을 키울 때는 아빠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있으나 마나한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던 남편과 갈라서고 혼자 아들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있긴 할까요? 정말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것 같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결혼 전과 같은 거라고는 남편 껍데기 정도고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이혼율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던데 제가 거기에 일조한 사람 중 한 명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저는 파란만장했던 제 이혼 스토리를 마지막 한 풀이라도 하듯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혼하고 혼자서 자식들 어떻게 키우나 걱정이 앞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고민은 저도 이혼 전 똑같이 해본 고민이라 저도 공감이 됩니다. 게다가 저는 아들이 둘씩이나 있으니 얼마나 머리 터지게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혼을 결심했던 건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부의 영향도 컸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시댁이 그저 화목해 보이기만 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 시부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분인 겁니다. 시댁에는 아가씨도 있었는데 아가씨는 이런 시부한테 지쳐서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친딸이 시부를 보고 진절머리 난다고 할 정도면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처음 결혼하고 맞이한 설날에 아가씨가 밥만 먹고 나가길래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부가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는 아가씨가 못마땅하다는 듯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저 태도 좀 봐라. 이래서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들 잘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이렇게 참한 며느리도 생기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잖아. 이래서 집안에는 아들이 기둥인 거야. 술을 한 잔 걸치시고 아들이 잘나야 한다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도 며느리이기 전에 친정에서는 귀한 딸이잖아요. 같은 딸 입장에서 저런 말을 들어보니 바람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가버리는 아가씨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 초 알게 된 시부의 아들 사랑은 장남이라 끔찍하게 아끼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부가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시댁 재산 말아먹은 장본인이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저 시집 오고 시부한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정말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사업도 해봐야 한다고 지금 저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요즘 대기업 들어가봐야 정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넌 남편 잘 만나서 평생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게 될 텐데 팔자 제대로 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 알길 우습게 알지 말고 항시 밥상에 국은 꼭 올려야 한다. 결혼 당시 사업을 하던 남편은 시부의 자랑이었고 시부는 입만 열면 대단하고 똑똑한 아들이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 사업은 별탈 없이 잘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오래 못 갔다는 게 화근이었죠. 시댁은 원래 37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 자금을 시부한테 손을 벌리면서 원래 살던 집을 내놓고 서울 변두리에 허름하고 낡은 20평대 집으로 이사까지 했어요. 남편 사업 시작은 저와 결혼하기 전이라 시부가 남편한테 사업 자금을 주는 과정이 어땠는 줄은 잘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 후 1년 만에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시부는 남편한테 투자한 돈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시부를 보면서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빠 사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결국 부도 났다면서 아빠 이제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큰 돈을 집까지 팔면서 준 거야. 왜 괜히 너까지 와서 집안에 분란을 만들어? 그리고 어디 여자 목소리가 현관밖에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를 내는 거야? 너 시집가서 이런 식으로 살면 소박 맞고 쫓겨나. 알기나 해?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는 소리 들어. 걱정 마. 목소리 큰 걸로 쫓아낼 집구석으로 내가 시집 갈 것 같아? 내 걱정 말고 엄마 아빠 노후 걱정이나 해. 이젠 지긋지긋해서 못 봐주겠어. 나한테 아들이 있는데 내 노후가 뭐가 걱정이야. 괜한 소리 할 거면 나가.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 시댁에서 악을 쓰며 시부와 싸우고 있는 아가씨 말을 듣고 남편 사업에 숨겨진 내막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시부는 마치 자신의 노후를 남편이 책임이라도 질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남편이 아가씨와 시부 말다툼을 말리더니 아가씨를 보면서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노후를 걱정해. 너도 그만하고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분란 만들지 말고 집으로 가. 아빠 잘 봐도 아빠가 그렇게 아끼는 큰아들이 노후 얘기 나오니까 말 돌리는 거. 나는 있으나 마나한 딸이니까 신경 꺼야겠네. 아가씨는 남편의 말에 귀가 막히다는 표정을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시부는 혀를 차며 아가씨가 성질이 더럽다면서 집구석에서 여자가 소리만 빽빽 지르고 있으니 잘 되던 남편 사업이 망한 거라며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감기에만 걸려도 아가씨 탓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부의 불똥은 아가씨가 아닌 다른 쪽으로 떨어졌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잘 되던 사업이 제가 첫째를 낳고 몇 개월 뒤 망한 게 이상하다며 괜히 제 아들 탓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막 돌진한 아들을 보고 제게 심각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큰 손자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 좀 가져와봐. 아침에 태어나긴 했는데 태어난 시기가 왜 필요하신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래. 손자라고 마냥 이뻐할 수만 있어? 자식이랑 부모 사이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다는데 제가 태어나고 네 남편 사업 망하고 되는 일이 없잖아. 저는 시부의 말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럼 남편 사업 망한 게 제 아들과 남편 사이에 궁합이 안 맞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제 막 돌진한 아들이 무슨 재주로 남편 사업을 망하게 하나요? 어이가 없어서 시부를 보면서 황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돌진한 애 사주를 봐서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사주 보고 부모 자식 간에 궁합 안 맞다고 그런 말 들으시면 뭐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부적이라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아보기로는 내 아들은 돈줄을 쥐고 태어났다는데 이상하잖아. 넌 갑자기 네 남편 사업 망한 게 이상하지도 않아? 왜 그렇게 넌 강 건너 불구경이야? 사업이 어떻게 잘 되기만 해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남편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괜히 다른 가족 탓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죄인 찾아내듯이 그러지 좀 마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시부한테 하소연하듯 속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솔직히 일은 남편이 하고 있었는데 다른 가족들이 갑자기 남편 사업을 어떻게 말하게 합니까? 물론 자식 일이 잘못됐으니까 시부도 부모된 마음으로 충분히 속상할 거라고 생각은 하죠. 하지만 안타깝다고 남 탓하면서 남편만 감싸고 돌면 집안에 분란만 생기지 망한 사업이 갑자기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시부가 적당히 좀 하길 바랬어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말하자 시부는 제가 내조를 못한다면서 뭐라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시부는 멍청한 자기 아들을 욕할 수 없으니
욕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런 걸 두고 삐뚤어진 부성애라고 하나 싶어서 그냥 듣고 흘려버렸죠.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고 아는 형을 따라 중고차 딜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울 게 많다면서 참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가장 기뻐한 건 제가 아니라 시부였죠. 재산 다 까먹은 아들이라도 시부한테는 남편이 최고구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시부는 누구보다 남편의 새로운 일을 지지해줬습니다. 워낙 성격이 낯을 가리지 않고 시원시원했던 남편은 금세 일을 배웠어요. 남편과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면서 서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렇게 큰아들을 키우면서 둘째 아들까지 낳으면서 남편도 이제는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딜러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이다 싶은 그때가 큰아들 6살, 작은아들 4살 때였어요. 사업 망하고 생겼던 빚을 갚으면서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애들이 좀 크니까 회사를 다니기도 수월했고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알뜰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딜러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5년 차가 됐을 때쯤 남편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은 차 필요 없으셔? 원래 시골 살면 대중교통 없어서 다들 차 필요하다고 하던데 장인어른 차 필요하지 않냐고 한번 물어봐. 우리 집에 트럭 있잖아. 그거 타고 다니시던데? 왜? 당신이 차라도 하나 뽑아드리려고?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차 사실 거면 날 통해서 사라는 말이지. 남들은 처가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시켜 주느라 바쁘다던데 장인어른은 주변에 차 산다는 사람도 없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차 필요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 에휴, 내 팔자야. 기댈 처가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장인어른 필요 없어도 그냥 한 대 좀 뽑아주시지. 정말 너무하신다. 요즘 일 안 풀려서 죽겠구만. 남편은 요새 일이 잘 안 된다면서 괜히 친정아빠 얘기를 꺼냈어요. 친정이 경상북도 구미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남편은 은근히 농사 짓는 저희 집안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시작이 남편이 중고차 딜러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괜히 다른 집과 저희 집안을 비교하면서 까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일이 잘 안 풀리면 제 친정 식구들을 괜히 걸고 넘어지는 남편 태도에 화가 나 있었고 기댈 만한 처가가 아니라는 말에 발끈해 제가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왜 일이 안 풀리면 괜히 고향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만 걸고 넘어져? 차는 우리 아빠만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도 차 없잖아. 당신이 아버님 보고 차 좀 사달라고 해. 우리 아버진 내가 한 대 사드려야지. 그걸 꼭 아버지 보고 사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냐? 나 사업 망했어도 투자한 사람은 아버지였는데 당연히 내가 해드려야지. 그거 나랑 결혼 전에 있던 일이잖아.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드리는 게 맞는 거지. 막말로 당신 사업 잘 나갈 때 우리 부모님 해드린 거라도 있어? 그때는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못 챙겨드린 거잖아. 내가 마음은 늘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울에서 구미로 텔레파시 보내? 당신 매일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여가 생활 다 하고 다녔잖아. 매일같이 아버님이랑 낚시도 했었는데 우리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먼저 해본 적 있어? 태풍이 와도 괜찮냐고 안부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냐고. 사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 어떤 장인 장모가 사위 위해주고 싶겠어?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전에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했나 양심이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제 말에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멋쩍은 듯 자리를 피해버리더군요. 세상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으라는데 그동안 남편은 제가 같이 친정 좀 가자고 하면 명절이라 길 엄청 막힐 거다. 애들이 힘들어한다. 진짜 별의별 투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친정에 도착하면 남편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장거리 운전해서 피곤하다고
친정집에 있는 방에 기어들어가서 반나절이 넘도록 잠만 잤답니다. 이런 한심하고 철없는 사위를 보고도 저희 아빠는 허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장거리 운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푹 자게 둬. 맨날 잠만 자는데도 아빤 사이가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웃기만 해. 뒤통수에 대고 화라도 한번 내야지. 아, 내가 왜 사위한테 화를 내? 일 성실하게 하고 처자식 안 굶기는 것만으로도 할도리 하고 사는 거야. 너도 너무 구박하지 말어. 아빠는 남편이 사업에 망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을 찾아 나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말하고는 하셨어요. 그때 아빠 지인 중에 사위가 사업병에 걸려서 처가 재산까지 모조리 해먹은 남의 집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냥 사고 안 치고 밖에서 일 열심히 하면서 처자식 안 굶기면 가장으로 딱이라는 아빠의 생각이었어요. 이러니 제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입장이 달랐어요. 1년에 한 손에 꼽을 만큼 오면서 오자마자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 자는 사람이 어딨냐고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일부러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처가 떼고 왔으면 거실에 나와서 안부도 묻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인사 한번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가서 잠만 잘 거면 못하러 온 거야?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저녁에 외식이라도 할까요? 오늘은 자네가 나 좀 도와서 상 좀 차려. 아무리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지만 나는 내 집에서 이러는 꼴 못 봐. 내 아들도 난 이렇게 안 키웠어. 엄마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불호령을 내렸고 남편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엄마 뒤를 군말 없이 쫓아갔습니다. 친정에는 남동생도 있었는데 엄마는 남동생이라고 특별히 더 아끼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자는 이것저것 몸으로 다 부딪혀 봐야 한다고 농번기에는 같이 데리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빠는 남편을 보면서 자게 두라고 말렸지만 엄마는 기어코 남편을 깨워서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오게 했어요. 덩달아 남동생도 엄마의 불호령에 같이 저녁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장부 같은 엄마의 불호령에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분주히 움직이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배잡고 웃었네요. 오죽하면 큰아들이 남편 모습을 보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빠 맨날 집에 오면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는데 오늘은 엄청 바쁘네. 엄마, 이따가 아빠한테 마당에서 공놀이 하자고 해도 될까? 아빠한테 저녁 먹고 나가서 공놀이 하자고 해. 아싸, 드디어 아빠랑 공놀이 한다. 제 말에 큰아들은 박수를 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좋아했어요. 그때 아들이 6살이었는데 남편이랑 공놀이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맨날 집에 오면 TV나 핸드폰만 보고 애들이 놀자고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친정에서 엄마의 불호령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 아들이 남편을 신기해하는 것도 놀라울 일이 아니었죠. 그놈의 중고차 딜러일 때문에 개인적인 약속도 많고 고객 관리한다면서 회식도 많았어요. 그러니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서 애들을 키우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아들한테는 아빠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에는 과연 남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오랜만에 고향에 온 사이가 저녁까지 준비하고 고생했다며 아빠는 남편한테 기름값 하라고 현금도 쥐어주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화색을 보이면서 아빠한테 감사하다면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모습도 어찌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꼭 미운 놈이 미운 짓만 한다고 집으로 가던 길에 휴게소에 잠시 들른 남편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굳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 예민해진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렇지.
웬일로 봉투에 돈을 담아주나 했는데 꼴랑 10만 원? 진짜 기름값만 좋네. 에이, 꼴랑 10만 원? 지금 우리 아빠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왜 그렇게 해? 명절에 여기까지 와서 용돈까지 챙겨드렸으면 조금이라도 더 넣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지. 우린 빈손으로 왔어? 명절에 부모님 생각해서 해드려 놓고 뭘 해준 만큼 받으려고 들어. 난 죽어라 일만 하다 왔잖아. 그럼 최소한 30만 원은 주셔야 수지 타산이 맞는 거지. 시골 총구석에서 농사만 지으시니까 이렇게 시세를 모르시지. 지금 수지 타산이라고 했어? 난 시댁에서 뭐 놀다 왔어?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매년 일한 것도 아니고 매번 잠만 자다 겨우 한 번 일해놓고 그게 그렇게 억울해? 당신 말대로면 나 시댁에서 일한 거 전부 시급 쳐서 받아도 모자라. 어디 한번 나도 수지 타산 맞게 계산기 두드려 볼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 거냐고. 또 그런다. 아우 내가 미안해. 됐냐? 오랜만에 맨손으로 흙을 만졌더니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지. 내가 죽일 놈이다 그래.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돈덩거리고 시골 총구석에 어쩌고 해봐. 나도 내가 시댁에서 뭘 얼마나 했는지 다 따져볼 거니까.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하자 그제야 남편은 꼬리를 내리며 사과를 하더군요.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제 친정을 시골 총구석이라면서 무시하고 농사짓는 아빠가 돈이 없어서 궁상맞게 사는 거라며 무시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유치하지만 나도 시댁에서 일한 거 전부 돈으로 계산해 보겠다고 맞불을 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 집을 무시하던 남편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구미 시내에 아빠 명의로 된 3층짜리 건물이 있다는 걸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 재산이고 임대를 주고 나온 수익도 두 분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알리지 않았죠. 이런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주택에 살면서 농사만 지을 줄 아는 촌스러운 처가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이 어쩜 그렇게 속물스러운지 보여지는 게 허름하고 볼품없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남편이 한 번씩 이렇게 말할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태도로 처가를 무시하니까 시댁도 시간이 흐를수록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결혼 생활도 어느덧 10년 차였는데 정말 남편과 시댁은 하나같이 매년 감당하기 힘들 수준으로 변해만 갔습니다. 시부와 대판 싸웠던 사건이 딱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에 어버이날까지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친정에 다녀왔었는데 다음날 시댁에 가니 시부가 둘째를 보면서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얘는 목이 왜 이렇게 빨간 거야? 가만 보자. 다리도 빨갛게 부어올랐네. 어제 어디 갔길래 애 몸에 피부병처럼 올라온 거야? 어제 처가댁 갔다 왔지. 시골인데 애들이 피부병 걸릴만도 하지. 그러니까 괜히 왜 애들을 데리고 시골을 갔다 와. 위생에도 안 좋고 지저분한 곳을 가니까 애들이 피부가 난리가 나잖아. 외갓집이 그 모양이라 애들만 고생이지.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애들이랑 안 자고 오고 싶은데 처가댁이 좀 멀어. 진짜 어쩔 수 없이 자고 오는 거야. 남편과 시부의 대화를 듣다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토피가 있었는데 이맘때가 되면 한 번씩 가렵다면서 긁는 바람에 빨갛게 올라올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둘째의 몸 상태를 알 리가 없던 남편이 시부를 보면서 괜히 시골에 다녀왔다면서 말을 하니까 저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거실에 있는 가방에서 아토피 크림을 꺼내 보이며 시부를 보고 말했어요. 둘째가 아토피가 있어서 이맘때면 피부를 긁어서 일어난 거예요. 애는 같이 낳았는데 바쁘다고 저 혼자만 애들 키우고 살아서 그런지 남편은 자기 아들이 아토피가 있는지도 몰라요. 시골이 위생이 안 좋고 지저분한 곳이라고요? 환경을 탓하려면 머리 나쁜 남편이 문제긴 해요.
자기 아들이 아토피 때문에 뭘 못 먹는지도 모르는데 아무거나 먹여서 이러다 애들 잡겠어요. 뭐야? 너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들 머리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거냐?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 흉을 시부모한테 하고 앉아 있어? 신도 아니고 하늘 같은 남편이 어딨어요? 하늘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전 요즘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돈 없다고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는데 지금도 돈이 없대요. 오죽하면 애들이 집에서 저녁 먹는 아빠를 보고 신기하겠어요. 가장이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너 지금 그게 불만이라는 거냐?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 뭐가 억울해서 이렇게 시애비 앞에서 큰 소리를 쳐? 아니죠. 같이 사는데 집안일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그리고 외가댁이 그 모양이란 말 사과하세요. 솔직히 이 집도 대단한 궁궐도 아니고 해도 잘 안 들어서 구석구석 곰팡이 쓸어있는 곳도 있는데 멀쩡한 남의 집 무시할 만큼은 아니잖아요. 뭐야? 난 절대 사과 못한다. 네가 나한테 사과해. 어디 감히 시아버지한테 말대답이야. 저는 그날 시부와 단판이라도 지을 태세로 사과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피땀 흘려서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모님을 보고 그 모양이라고 하는데 제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시모가 주방에서 참다 못해 나와 시부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당신 아들 이혼당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고 있어? 왜 괜히 사돈댁을 걸고 넘어져? 나라도 친정부모 욕보이게 하면 가만 못 있겠네. 얼른 며느리한테 사과해. 시아버지가 아니라 나라님이 온다 해도 이 상황에서 말대답 안 나오고 백이겠어? 당장 사과해. 시모는 시부를 보면서 호통을 쳤고 저는 시부한테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손자가 아파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헛나왔다며 사과를 했어요. 엎드려 절받기 같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를 따로 불러서 절 위로하며 다독여 주셨어요. 사실 시댁은 시부랑 부딪히지만 않으면 크게 분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는데 늘 시부가 문제였죠. 솔직히 시부는 자기 딸한테도 그렇게 모질게 하는데 며느리한테라고 살갑게 대해주겠습니까? 인생의 오로지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이 세상 최고인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시부한테 달려갔고요. 무슨 애도 아니고 늘 자기 편을 들어주면서 좋은 말만 해주는 시부를 남편이 싫어할 리가 없었죠. 오죽하면 시모 생신을 까먹어도 시부 생신은 일주일 전부터 기억하고 뭘 해드려야 하나 고민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러다 정말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졌던 건 저희 아빠와 시부의 칠순 때였습니다. 두 분이 동갑이셔서 같은 해에 칠순이 겹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제 입으로 이혼을 말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시기상 친정아빠 생신이 먼저였고 2달 뒤가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빠 칠순 생일이 다가올 즈음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물었어요. 곧 우리 아빠 칠순인데 어떻게 챙겨드리지? 요즘은 칠순 잔치도 많이 안 하는데 그냥 가족들끼리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용돈 좀 드리자. 근데 내가 요즘 판매 실적이 안 좋아서 돈이 별로 없는데 밖에서 외식하기 부담스럽다. 가족들 전부 모여서 밥 먹으면 한 끼에 돈 엄청 깨지겠는데? 그렇다고 집에서 할 순 없잖아. 나도 일하러 다니는데 그런 걸 언제 다 챙겨. 출장 뷔페를 부르면 모를까. 그럼 장인어른 칠순이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바쁘다고 자주 가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제대로 한번 모셔야지. 남편은 외식비가 부담이 된다며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그동안 처가 식구들께 무심했다며 본인이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드디어 철없던 남편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동안 회식이나 모임도 많았고 남편이 여기저기 가본 식당이 많으니까
좋은 식당 알아오겠지 하고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믿은 제가 바보였다는 걸 아빠 생신 당일에 깨달았습니다. 그날 경북 구미에서 버스를 타고 사위 초대를 받고 올라온 부모님은 잔뜩 기대를 한 채 올라오셨어요. 저도 부모님께 사위가 장인어른 칠순이라 신경 많이 쓴 것 같다며 잔뜩 기대하고 있었죠. 남편은 본인이 그동안 처가에 너무 못한 것 같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기대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소리 뻥뻥 치던 남편이 데려간 식당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세상에 장인 칠순의 남편이 알아본 식당은 1인당 9,900원 하는 무한 리필 삼겹살 가게였다면 믿어지시나요? 가게 입구부터 9,900원을 강조하는 입간판을 보자마자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경북 구미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께 이런 대접을 하겠다고 부른 건 아니었는데 정말 뒤통수가 얼얼했죠. 게다가 다른 날도 아니고 장인 칠순인데 삼겹살 무한 리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님도 예상치 못한 장소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 자리에서 아들 둘만 신이 나서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친정아빠를 보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배부르게 드시라고 제가 심사숙고해서 고른 식당이에요. 힘들게 농사 짓느라 기력 많이 떨어지실 텐데 오늘 마음껏 많이 드세요. 김서방이 내 취향을 좀 아네. 나는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다 좋아. 배고픈데 얼른 가서 먹자. 애들도 너무 좋아하네. 아빠는 그래도 사이가 신경 써서 칠순이라고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다며 식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엄마도 그런 아빠를 보며 한숨을 쉬고 같이 식당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고 싶었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이미 애들은 고기 먹는다고 신나 있어서 제가 분위기를 망칠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가보니 그 안에는 더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예약했다는 자리로 가서 앉았는데 저희 테이블 옆에는 셀프로 반찬을 담아갈 수 있는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무한리필 가게 저녁 시간이라 술 한 잔씩 하면서 고성방가를 지르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야말로 개판 5분 전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것도 친정아빠 칠순의 말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고 아빠는 제 앞에 잘 익은 고기를 놔주며 말하셨어요. 우리 딸 얼른 고기 좀 먹어. 김서방은 이런 맛집을 어떻게 알았을까? 고기가 육질이 살아있네. 빨리 안 먹으면 식당에 있는 삼겹살 우리 손자들이 전부 다 먹어치우겠어.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애초에 남편한테 맡겨놓고 잘 고를 거라 생각했던 제 탓이다 하고 저를 탓했어요. 그때 눈치 없는 남편이 아빠 말을 듣고는 한마디 거들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옆에 보시면 셀프로 상추도 편하게 가져다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처가에서 텃밭 상추를 직접 따서 바로 먹는 거랑 옆에 이렇게 직접 가져다 먹을 수 있는 통이 있어서 편하게 손만 뻗으며 먹을 수 있는 상추통이 있는 거 같은 겁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입이 찢어져라 웃는데 정말 저놈의 입을 확 꼬매버릴 수도 없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밥이 코로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저녁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정말 면목도 없고 죄송스러운데 아버지는 계속 괜찮다는 말만 하시니까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쓰였죠.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남편이 친정아빠한테 용돈을 드리는 걸 보고 마지막 희망으로 용돈이라도 잘 드렸길 빌었습니다. 아빠는 사위 덕분에 호강한다면서 즐거워하셨고 저는 정말 용돈이라도 많이 담았길 바랬어요. 그날 부모님께 주무시고 가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내 집이 편하다면서 막차를 타고 아빠와 같이 내려갔습니다. 화를 꾹꾹 억누르고 있는데 엄마한테 한 통의 문자를 받고
참고 있던 뚜껑이 열렸어요. 엄마한테서 도착한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네 아빠 칠순이라고 30만 원 담았더라. 너희들 바쁜데 온 것 같아서 아빠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제대로 열이 올라서 잔뜩 화가 난 저는 그날 집에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남편은 뭐가 문제냐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그 꼴을 보고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 생신에 무한리필 삼겹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했어도 당신 괜찮다고 했을 거야? 뭐가 문제야? 잘 드시고 가셨으면 됐잖아.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렸으면 사위로 할 만큼 했지. 대체 뭘 더 바라는 건데? 뭘 한 게 있어야 내가 납득을 하지. 그리고 용돈 30만 원은 뭔데? 100만 원 드리려니까 손 떨려서 돈 세담한 거야? 왜 그렇게 우리 집에는 무심하게 굴어? 당신 장인 장모잖아. 나 요즘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데 실적 안 좋다고 맨날 깨져. 내가 회사원도 아니고 따박따박 월급이 고정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하필 이렇게 어려울 때 장인어른 칠순이라 나도 답답했다고.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나랑 상의를 했으면 차라리 집으로 모셨겠지. 나도 내 힘으로 해드리고 싶었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집에서 모시고 싶었겠어? 당신이라도 나 좀 이해해줄 수 없어? 우리 부부면서 당신이 제일 날 몰라주는 것 같아. 어떤 날은 나도 서운해. 남편은 요즘 실적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혼자 힘으로 장인 칠순을 챙겨주고 싶어 최선을 다했다며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또 답답해하는 얼굴로 자책을 하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울먹이면서까지 억울해하는 남편을 이해해보려 했어요.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라 제가 버는 돈은 한창 크고 있는 두 아들한테 거의 다 들어가고 있었고 남편이 버는 돈이 생활비로 쓰이고 있었죠. 이런 형편 뻔히 아는데 제가 대단한 호텔 식사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무한 리필은 진짜 너무했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엄마한테 전화를 드리고 남편이 착각한 것 같다면서 50만 원을 더 보내드렸습니다. 엄마는 삼겹살 무한 리필 가게라 당황하긴 했는데 아빠가 불만 없었으니 됐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솔직히 할 말은 많아 보이셨지만 제가 남편과 싸울까봐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았죠. 그러다 2달 뒤 시부의 칠순이 다가왔고 남편은 저한테 또 한 번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뭘 준비할지 몰라도 그쯤에도 돈 없다는 말을 줄곧 해와서 또 무한 리필을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어른들은 무한 리필 음식점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 돈이 없으면 그냥 적당한 한정식 가게로 알아보자고 했죠. 그랬더니 본인만 믿으라고 걱정 말라고 또 설레발을 치며 말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맡겼는데 시부 칠순 생일 당일 저는 제가 제대로 온 게 맞나 싶어서 제 눈을 비볐습니다. 저는 서울에 그렇게 고급스러운 식당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주차장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식당은 주변 풍경도 너무 예쁜 겁니다. 시모와 시부는 차에서 내리면서 식당 주변에 산책해도 좋겠다면서 감탄까지 했어요. 순간 저희 부모님 모시고 식당에 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친정아빠 칠순 생신 때 갔던 무한 리필 가게는 주차도 힘들어서 가게 주변을 돌다가 가게랑 좀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식당까지 조금 걸어갔거든요. 그러니 풍경을 보고 감탄하는 시부모를 보자 그때랑 너무 비교되는 상황에 헛웃음까지 났습니다. 식당 이름을 검색해보니 1인당 10만 원씩 하는 한우만 취급하는 최고급 한정식 식당이었어요. 돈 없다더니 시부 칠순이 되자 로또라도 된 사람 같았죠.
부부끼리 네 부모 내 부모 나누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 정도면 남편이 자기 부모 칠수만 챙긴 수준 아닌가요? 기세등등하게 시부모와 같이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을 정도로 남편이 얄미웠죠. 그래서 어디 드러나 가보자 싶어서 일단 들어갔더니 식당 내부는 조용하고 한적한 데다가 음식도 정갈하게 잘 나왔어요. 일단 앉았는데 생각할수록 지난 아빠 생신이 떠올라서 속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시부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칠순이라 제가 신경 좀 썼어요. 마음에 드세요? 야, 난 서울에 이런 식당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여기 비싼 거 아니냐? 괜찮아요. 제가 이 정도 돈도 없겠어요. 그냥 오늘 맛있게 드셔주기만 하세요. 남편이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시부한테 말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는데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자 자꾸 친정아빠 칠순때가 떠올라 속에서 화가 끓어올랐죠. 그런데 밥을 먹다가 시부가 남편을 보면서 궁금한 듯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네 장인어른이랑도 왔었어? 그 양반도 나랑 동갑이니까 비슷할 텐데. 그때는 삼겹살 먹었어요. 이런 식당도 와본 사람이 오는 거지. 시골에 사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곳 오면 부담스러워해요. 그것도 그런가? 하긴 좋은 것도 먹어본 사람이나 먹는 거야. 완전히 저희 부모님을 까내리는 남편과 시부의 말에 저는 참았던 인내심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냉국을 남편 얼굴에 들이부었어요. 그러자 시부는 갑작스런 상황에 저를 보며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쳤고 남편은 저를 보면서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진짜 미친 건 당신이지. 냉국 처맞고 정신이나 차려. 2달 전에는 입에 풀칠할래도 돈 없다고 우리 부모님을 시장통 같은 식당 데려다 놓고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나 엿먹으라는 거야? 내가 수준에 맞게 모신 거잖아. 농사꾼 네 아버지랑 급이 다르잖아. 우리 아버지 회사 다니시다 정년 퇴직한 분인데 어딜 갖다 붙여? 아이고, 회사 다니게 뭐 훈장이라도 되냐? 그래서 남은 게 뭔데? 너처럼 나사 빠진 아들 하나 키운 거? 누가 들으면 네 상태 보고 지나가다 비웃어. 너 같은 아들이라고 키워놓고 밥 얻어먹고 산다고. 세상에 처가댁은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부모만 챙기는 거 보니까 넌 싹이 글렀어. 야, 이혼해. 애들이 널 보고 뭘 배우겠어? 뭐? 없이 사는 처가댁 배려한다고 수준 맞게 모셨더니 교양 없이 나오는 것 좀 봐. 이래서 잃을 거 없는 집구석은 상대하는 게 아닌데. 잃을 게 왜 없어? 네가 그렇게 아끼는 아빠는 깔고 앉아있는 저 허름한 20평 아파트가 전부잖아. 우리 부모님 3층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얼만데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건물? 무슨 건물? 그런 말 없었잖아. 너 같으면 날라리 사위한테 재산 있다고 떠벌리고 싶겠어? 헛꿈 꾸지 말고 이혼해. 너 같은 거 없어도 우리 애들 내가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남편은 그제 알게 된 저희 부모님 재산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 이 자리에서 반품할게요. 아버님 칠순 선물로 아들 다시 드리는 거니까 서운해 말고 받으세요. 저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 없고 평생 집에서 아들 하나만 보고 사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야? 너 지금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야? 먼저 이렇게 만든 건 아저씨 아들이에요. 그리고 방금 우리 부모님 건물 있다고 하니까 아저씨 아들 눈빛 달라지는 거 보셨어요? 분발하세요. 돈 없으면 1인당 9,900원 하는 무한리필 가게에서 삼겹살 드시는 거 한순간이니까요. 제가 드리는 선물 잘 받으시고 인생 업보다 생각하고 사람 만드세요. 저는 시부한테 아들을 반품한다 소리치고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시모도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황당한 표정이었죠. 고급 한정식 집에서 남편 얼굴에 냉국 끼얹은 미친 여자 같았겠지만 주변 시선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네요.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저 사연 쓰면서도 손을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식당을 빠져나오자 시부는 제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고 저는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남편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류 준비할 테니까 넌 도장이나 찍어. 너 혼자서 애들 키울 수 있어? 뭐가 잘나서 그렇게 당당해? 냉국 맞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애들한테는 네가 더 안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언제 네가 애들 생각하기나 했어? 너는 아직도 애야, 애. 다시 니네 아빠한테 가서 더 키워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려. 저는 남편 전화를 끊어버렸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짐도 전부 집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뒤늦게 도착한 남편이 문 열어달라며 소리쳤지만 아랑곳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과 양육권을 두고 싸우다 마지막에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아이들은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아가씨한테 연락이 왔는데 글쎄 시부가 아들 세장가 가야 한다며 애들 전부 데려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대를 이을 손자들이라고 그렇게 아끼더니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돈만 하는 집에서 커봐야 애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혼 후부터 터지기 시작했네요. 남편이 사기를 쳐서 계약한 중고차들이 대량으로 소송이 걸린 거예요. 예를 들면 침수차인데 무사고차라고 속여서 팔았던 건 기본이고 4천만 원에 팔아야 될 차를 7천만 원에 팔아서 구매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겁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저런 짓을 벌이나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닌가요? 또 시부가 남편 사고 친 거 막아주다 그나마 살던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으니까 남편이 시모 전화로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 내가 너무 지금 급해서 전화할 곳이 당신밖에 없네. 누가 네 여보야? 이혼했으면 호칭 똑바로 해, 이 아저씨야. 나 소송 걸려서 양육비 보낼 돈도 없어. 소송 마무리되면 내가 진짜 돈 다 갚을 테니까 도와줄 수 없을까? 여자 혼자 남자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빠듯한데 양육비를 못 보내? 막노동을 해서라도 보내. 처가에 건물 있다며. 그럼 그 돈이라도 좀 어쩔 수 없나? 그 돈이 내 돈이야? 우리 부모님 돈이야. 어딜 침을 흘려? 너 같은 놈 도와줄 돈 없으니까 네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해. 여보. 저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 번호를 전부 차단했고 지금은 아가씨와만 연락하고 지냅니다. 아가씨도 간간히 들려주는 소식 보니 남편은 소송 때문에 그나마 있던 돈도 전부 다 날리고 아주 빈털터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뭘 잘했다고 시댁에서 술만 마시는 아들 보면서 시부가 속 터져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 속은 아주 뻥 뚫렸답니다. 한동안 양육비도 못 받아서 곧 저도 남편한테 소송을 할 예정이에요. 옛말에 돈 모아줄 생각 말고 자식 글 가르쳐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사람보다 글보다 돈에 대한 가치만 주입하면 이런 파국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모자란 사람인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 둘이 그렇게 클까봐 항상 사람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 돈만 있으면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같은 사상을 갖지 않도록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죠. 남편은 한동안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며 회사까지 찾아왔고 싸대기 한 대 맞고 나서야 근처에 얼씬도 않고 있습니다. 저 이 정도면 제 인생의 혹 같은 사람 잘 떼어낸 거죠?
지금은 아이들과 구미로 내려와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연에서 크니까 아토피로 고생하던 둘째는 피부도 좋아졌고 뛰어놀기 좋아서 그런지 첫째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손자들 자주 본다고 더 좋아하시고요. 이제는 여기서 제2의 인생 아이들과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엄마지만 저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